자, 가보시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나타내는 표죠. 그럼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가볍게 재미로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재무상태표를 배울 건데 재무상태표 단점 얘기하는 건 좀 그러긴 한데,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이 뭐겠습니까?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제로 내가 여기 땅이 있고 뭐 건물이 있어도 요걸 역사적 원가로 기재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역사적 원가로 기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는 재무상태표에 안 나온다고요. 그쵸?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요? 이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지금 현재 이 기업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자산의 인식 요건이 있었죠. 부채 인식 요건이 있었죠. 개념체계 말고 IFRS에서 인식 요건 어떻게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애들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를 못 잡는다고요. 해커스의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브랜드죠. 브랜드 이름이 제일 큰 자산이에요. 솔직히 해커스 하면 영어 떠오르니까 브랜드 이름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요. 해커스 재무제표 보면 브랜드 자산으로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제가 회계 원래 때 얘기했었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기재할 수 없다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다고요. 결국 이것도 뭡니까?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진짜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또 하나 뭐 있었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리스 살짝 얘기했었죠. 아시아나 비행기 빌리는 거 얘기하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정말 금융기관이 비행기를 사고 금융기관의 소유의 비행기를 내가 정말로 계약기간 동안 빌려 쓴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실제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리스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안 잡히는 부해금융 효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해금융 효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 세 가지를 다 정리하면 결국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요 기업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급회계 가서 배우겠지만, 고급회계 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갖고는 이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다 시장 가격으로 바꾸고 그동안 내가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식한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급회계 가서 그걸 먼저 배울 거거든요. 돌아와서 그래서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에디셔널 코멘트 보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가치 있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는 외부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재무상태표를 평가할 때는 주석으로 공시한 사항도 함께 분석해야 된다. 왜? 재무상태표에는 이런 게 안 나오지만 주석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요.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 그냥 가벼운 얘기고요. 실제로 여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있는데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되지, 이런 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22페이지도 안 보셔도 되고요. 123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양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안 보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124페이지에 있는 유동 비유동의 구분이에요. 실제 시험은 이 유동 비유동의 구분 얘만 나와요. 얘만. 재무상태표는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요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앞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재무상태표의 유동 비유동 구분을 좀 볼 거라고요. 보시죠. 우리 회계원리 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얘기니까 할 거니까 회계원리 때 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기업의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 기업의 자산이 1000억, 부채가 200억, 자본이 800억이라 하더라도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건전하지만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얘는 유동자산이 100억이고 얘는 부채가 200억이지만 그 안에 유동부채가 180억이라고 하면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보다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표기 방법으로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는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해요? 유동 비유동 구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유동 비유동 항목 구분법이 있는데,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기한다고요.
그럼 유동 항목은 뭐라고? 자산이라면 12월 30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들을 유동자산, 12월 30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요. 비유동자산이요. 그 부채는 1년 이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걸 유동자산,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걸 비유동부채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나눠놔야 된다고. 왜? 이렇게 나눠놔야 얘와 얘를 비교해서 실제로 이 기업의 유동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그럼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업종도 있다고 그랬죠. 회계 원리 때 얘기했지만 어떤 업종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다 돈이야. 사실 대출해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필요하면 대출 그냥 그만 중단시키고 회수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기관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무제표를 볼 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지 않고, 두 번째로 유동성 순서 나열법이라고 해서 유동성이 제일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 나열하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제일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하는 유동성 순서 나열법을 쓴다고요. 자산부채도. 나 그냥 궁금하네. 잠깐만. 자본은 유동 비유동 구분할까 안 할까요? 그쵸. 자본은 다 내 돈인데 뭐 갚은 돈이 아니야. 다 내 돈인 건데 이걸 무슨 유동 비유동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본은 별도로 표기하는 거고, 자산과 부채를 제조업 같은 경우엔 유동 비유동 나누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엔 유동성 순서에 따라 그냥 나열을 한다고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 비유동 구분이 없어요. 제가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세무사가 되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한다고요. 세무 대리인으로. 그래서 내가 세무 대리인 아이디로, 만약에 한영회계법이면 한영회계법인으로 로그인하고 딱 들어가면 내가 이제 대신 세무 신고 해줘야 돼. 우리 클라이언트 이름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홈택스에서 물어보는 게, 야, 니네 클라이언트 금융업회 비금융업회 물어본다고요. 그럼 금융업 클릭하면 그 다음 장에 재무상태표를 다 쳐 넣으라고 나오는데, 그 재무상태표 양식이 비금융업이라면 유동 비유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클라이언트 금융회사하고 금융업을 딱 클릭하면 그 다음 장에 재무상태표 양식이 유동 비유동 구분 없이 이렇게 유동성 순서 나열법에 따라 그냥 나와 있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 말고 제가 또 무슨 얘기도 했었죠? 비운의 그룹 웅진 얘기도 했었죠? 웅진 같은 경우엔 계열사 보시면 제조업도 있고 저축은행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금산분리지만 제조업이라고 해도 제2금융권 보통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럼 실제로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있고 삼성생명 있잖아요. 이 삼성생명 금융권인데 삼성카드도 금융권이고, 그럼 실제로 삼성이라는 하나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삼성전자도 오게 되고 삼성카드도 오게 되고 삼성생명도 오게 된다고요. 얘네들 다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돼. 그럼 그때 어떻게 공시하면 돼요? 그때는 연결 재무제표 중에서 제조업 회사들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써주고, 그래서 제조업 회사들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일단 재무상태표에 나열한 다음에 밑에 금융회사들은 유동성 순서에 따라 별도로 또 나열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해요? 혼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FRS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표기하는 방법이 유동 비유동 구분법, 유동성 순서 나열법, 혼합법이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반드시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쓰라고 그랬다고요. IFRS에서는. 그럼 IFRS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반드시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요 방법만 쓰라고 했다고. IFRS에서는 어떤 방법 쓰라고 그랬을까요? 다 쓰라고 그랬어. 다 괜찮다고. 그래서 IFRS는 요걸 써도 되고요, 요걸 써도 되고요, 요걸 써도 돼. 모두 오케이야.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IFRS는 유동 비유동 구분법만 쓴다. 이게 오답이에요.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셀프 스터디 먼저 볼게요. 셀프 스터디 124페이지에 있는 1, 2, 3번처럼 나온다고요. 그럼 셀프 스터디 주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1번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유동 항목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거 나중에 법인세 회계 가서 배우거든요. 중국 회계 2 가장 마지막 종에. 지금은 그냥 표시만 할게요. 법인세 회계에서 배울 건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은근히 시험 잘 나오거든요. 표기 해놓을게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으로 분류해요. 요걸 일단 좀 표기해 놓으시고 2번 볼게요.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 비유동 구분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이거 혼합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합법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했었잖아요. 웅진 얘기도 하고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3번 은근히 3번이 시험 많이 나오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야 표시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우리는 유동, 비유동 구분법만 쓰는 게 아니라 유동성 순서 나열법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제조업은 유동, 비유동 구분이 없다. 아니, 금융기관은 제조업, 유동, 비유동 구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저희 시험에. 요게 다시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표시 방법이 있는데 유동 항목, 비유동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와 같으며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은 각 방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보이시죠? 실제로 각 방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 내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3번처럼 낸다고요. 오답용 3번처럼.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거기 1번 유동, 비유동 항목의 구분법, 유동성 순서법, 혼합법은 지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 이거 자체를 뭐 정의를 묻고 그러진 않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25페이지에는 유동, 비유동 항목만 볼 겁니다. 일단 저희가 제조업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회계처리만 봐야 되기 때문에 유동, 비유동 자산의 구분법,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유동, 비유동 구분법만 아시면 돼. 기준서도 그렇게만 나와 있고요. 그럼 첫 번째로 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어요?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삼성전자를 생각하니까 일이 꼬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상장회사 중에서도 근근히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다고요. 테슬라 어저께 주식 최고점 낸 거 아시죠? 제 친구가 얘기했던 주식도 최고점 됐어요. 제가 원래 5천만 원 올려고 넣었으면 지금 7천만 원 됐더라고요. 돌아와서 이런 회사 생각하지 말고 근근히 먹고 사는 회사를 생각해봐요. 유동 항목으로 분류하고 싶겠어? 이왕이면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고 싶겠어? 자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틀려도 되는데 유동, 비유동. 당연히 유동으로 분류하고 싶죠. 이왕이면 유동성 좋아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유동으로 분류하고 싶다고요. 그쵸? 부채도 마찬가지야. 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하고 싶겠어요?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싶겠죠. 유동으로 분류하면 이게 금방 갚아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서를 보면 유동으로 분류하는 조건,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조건 두 개를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유동으로 분류하는 조건만 줬고 요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다 비유동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으로 분류해야 되는 조건 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얘만 일단 기억하시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것 같대. 그럼 유동이겠죠. 대표적인 게 매출채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했대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단타치 목적으로 샀대. 그럼 유동 항목이겠죠. 내일이라도 팔 건데. 1번은 제가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던 건데 단순히 우리 기준서에서 요 두 가지만 주고 요 두 개에 해당하는 것만 유동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피본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업들이 피본다고 그랬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중공업 회사들이나 건설회사들은 피볼 수 있다니까요. 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LNG선, 가스선 같은 거 큰 거 하나 주문받으면 요거 만드는데 한 2년 걸린다고요. 그럼 내가 주문 받아서 물건 사와서 배 만들어서 배 납품하고 인도 대금 회수하는 데까지 보통 1년 넘게 걸려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요. 저희도 기본반 1월에 모집해서 회계원리 가리키고 기본 강의 가리키고 심화 강의 가리키고 객관식하고 스파르타 하고 1차 보고 요게 한 사이클인데 요거 1년 넘는다고요. 살짝.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정상 한 사이클, 정상적인 한 사이클이 1년이 넘어. 그럼 우리도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물건 사오거나 외상으로 대금값 나중에 받기로 하면 요거 회수하는데 요거 지급하는데 1년 넘게 걸린다고요. 그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자기들 영업주기 한 사이클이 1년이 넘는데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들어가는 것만 유동으로 보면 대부분 다 비유동이지 않을까? 유동의 비율이 미미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유동보다 비유동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사실 아닌데 나는 우리 이게 정상적인 한 사이클 1년이 넘는 건데 그래서 이 정상적인 한 사이클을 뭐라고 그래요? 물건 주문 받아서 재료 사와서 만들고 물건 보내고 대금 회수하는 이 한 사이클을 정상 영업주기라고 한다고요. 그럼 정상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애들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가면 유동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그 얘기예요. 기업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면 얘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 항목으로 본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에디셔널 코멘트 한번 읽어볼게요. 에디셔널 코멘트 읽어보면 유동 비유동을 판단하는 시점은 보고기간 말이며 보고기간 말 현재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 영업주기의 일부로 판매, 소비되고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고요. 재고자산이나 유동자산, 매출채권인데 요거 보통 우리 영업하는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해. 그래도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으로 본다고요. 그래야 현대중공업도 유동 비율이 다른 회사랑 좀 비슷해 가지지. 이런 기준이 없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유동 비율이 매우 떨어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요거 네 번째는 회계 원리 때도 했던 건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요게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그냥 물건을 잘 줘요, 안 줘요? 잘 안 준다니까요. 언제 돈 떼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줘요. 그래서 보통 뭐 합니까? 담보 같은 걸 하나 설정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의 담보를 설정해 놓거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예금의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물건을 좀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어. 물건을 구입하려고 갔더니 널 뭘 믿고 물건을 외상으로 해주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내가 은행에 예금이 사실 꽤 있어. 근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라 이 예금을 뺄 수는 없거든.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뺄 수가 없거든. 네가 정 불안하면 요거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해놔. 네가 담보권을 설정하면 담보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못 빼잖아. 어때? 이건 괜찮겠어? 그럼 이쪽에서 오케이 한다고요.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면서 이쪽이 내 예금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해 놓지. 그럼 담보권 설정이 끝날 때까지 나는 돈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뺀다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용이 제한된 예금 같은 경우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회계 원리 제가 6강을 더 찍어놨거든요. 보셨죠? 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내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안 돼요.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요 담보권 설정된 기간이 1년 이내 풀린대. 그럼 얘는 뭐는 볼 수 있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안 돼도 유동 항목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 기간이 1년을 초과한대. 그럼 얘는 뭐는 안 돼? 유동이 안 되고 비유동이 돼야겠죠.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현금은 안 되더라도 유동성 항목은 유동성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유동 자산 될 수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따라오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왔고요. 셀프 스터디 보시면 영업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겠네. 부채도 어떤 것들을 유동부채로 보겠어요?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면 유동부채로 보겠죠.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있고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대. 그럼 이것도 유동부채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것도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 항목으로 봐준다고요. 부채도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대. 근데 요거 갚는데 1년 넘게 걸릴 것 같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한 사이클이 보통 이렇대. 그러면 유동 항목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예상외로 요게 말문제 참 많이 나왔어요. 요게 읽어보시면,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매입채무나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엔 장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요게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나 갚아야 된대. 그래도 내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간다면 이거 유동부채로 본다고요. 그 얘기예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와 있는데, 요건 뒤에서 특수사항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시고 발에 특수사항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지금 설명 안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설명할 거예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셀프 스터디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이시나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의 특수사항 나와 있죠? 요걸 볼 거고요. 실제로 요게 1번, 2번, 3번 있는데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요게.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공시에서 말문제가 나오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뭐 볼 거냐면, 자산과 부채의 유동, 비유동 구분을 보고 있고요. 유동, 비유동 구분 항목 중에서 특수사항을 볼 거라고요. 특수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말을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써볼게요.
첫 번째로 이 특사항 첫 번째로 장기성 채무가 나오는데 장기성 채무가 어떤 사항이냐면 이런 경우에요. 여기 X1년 있고요. 여기 X2년 있고요. 여기 X3년 있습니다. 그쵸? X3년 좀 더 길게 써볼게요. X3년. 내가 1월 1일 날 차입했어요. 돈을. 요때 차입했는데 만기가 언제냐면 X3년 7월 1일 만기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X1년 말 기준으로 X1년 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요 부채는 유동이겠어요? 비유동이겠어요? 잘 안 들려서 그래. 비유동이죠? 왜? 12월 30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니까 비유동일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12월 말 시점으로 1년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거고 차입기간이 장기잖아.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성 채무라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또 흘러. 시간이 흘러서 요 시점에 됐어요. 그럼 X2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요 해당되는 부채를 유동으로 분류할까요? 비유동으로 분류할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갚을 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X2년 말 기준으로는 그 다음 연도 7월 1일 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신분이 바뀌겠지. 그래서 뭐가 돼요? 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요.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뭐냐면 X1년 초에 차입했을 때 회계처를 어떻게 하냐면 현금 들어오면서 여기 장기 차입금 이렇게 쓴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X 쭉 내려가서 X2년 말이 되면 이게 이제 유동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신분이 바뀌니까. 그래서 장기 차입금 없애주면서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이라고 개정을 다르 써준다고요. 옛날에 유동성 대체라는 이런 회계 처리도 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모든 책에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기억하시면 돼.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면 신분이 바뀌어서 유동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우리 교재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기준서가 진짜 그지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자 보세요. 원래 결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게 왜 그죠? 원래 결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했지만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일이 도래한다면 그때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그림 그린 게 교재의 첫 번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봐봐요. 아 근데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요때 그렇대. 요때. 자 1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 내가 X2년 기중에 연장해달라고 그랬대. 그 금융기관이 알았어 연장해줄게. 내년에 못 갚겠다는 거지? 연장에 합의했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X2년 말일자로 해당 부채는 뭘로 분류해야 돼? X2년 7월 1쯤 나 내년 7월 1일까지 못 갚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연장해줬대. 내후년에 갚기로. 그럼 요 경우에 뭘로 분류해야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뭘로 분류해야 돼요. 당연히 비유동으로 분류해야겠죠. 만약에 연장돼가지고 그 다음 연도 X4년 7월 1일 날 갚기로 했대요. 그럼 요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니까 비유동으로 봐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저번 주에 뭐 배웠었냐면 이번 주에 배웠나? 보고기간 후 사건을 배웠었죠. 보고기간 후 사건이 뭐였어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배웠었는데 보고기간 후 사건이 뭐였어요? 그쵸. 12월 31일 기준으로 12월 31일에 딱 끝나고 나서 2월 말에 2월 중순에 재무제표 공시되기 전까지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서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했죠. 따라오시죠? 보고기간 후 사건은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뭐랑 뭐로 분류했습니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뭐랑 뭐로 분류했어요? 수정을 해주는 거랑 수정을 안 해주는 걸로 나눴던 거 아시죠? 수정을 해주는 건 뭐였습니까? 12월 31일자로 원이나 물음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거나 대답이 나온 거고 이런 거 수정을 해주고 12월 31일자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은
그 다음 연도 이슈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수정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수정 전 재무제표에서 수정 후 시산표로 바꿀 때 반영하는 거랑 반영 안 하는 걸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2월 달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사이에 두 번째 케이스로 연장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두 번째 케이스로 요때 연장에 합의했대요. 그럼 요 경우에는 X인년 말일자로 재무상태표에 유동으로 분류할까요? 비유동으로 분류할까요? 해당 부채를. 이 보고기간 사건으로 공시되기 전에 요때 연장해 주기로 했대. 이만큼으로. 그럼 요때 공시하는 요 시점 재무상태표에는 요 해당되는 부채가 유동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비유동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12월 30일자로 연장해 주려고 했었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다음 연도 찾아가서 연장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연도 이슈지 12월 31일자로 요때 무슨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이날 얘기했더니 연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 다음 연도 X3년도 이슈이기 때문에 X2년 말 재무 요 시점에 공시되는 X2년 말 재무제표에는 요 부채가 뭘로 들어가야겠어요? 여전히 유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좀 어려운 얘기죠? 12월 31일 전에 연장에 합의하면 요 시점에 비유동으로 공시하지만 요거 이후에 연장에 합의하면 보고 기간 후 사건이고 나발이고 간에 요거 이후에 합의하면 그 다음 연도 있기 때문에 요때는 여전히 유동으로 공시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희 시험에. 읽어볼게요. 또는 보고 기간 후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일 전에 요 시점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돌아간다면 요때 연장했더라도 그냥 유동으로 분류한다. 읽히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읽혀야 돼요. 읽혀야 돼. 실제 시험은 왜? 윤돈이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문구가 그대로 나오니까. 오답 유형 어떻게 나와요? 요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막 그런다고요. 다시 뭐라고? 보고기간 후 보고기간 후 요때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 일정 요 사이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을 합의한 경우에 체결한 경우에도 요 시점을 기준으로는 요게 그 다음 연도 있기 때문에 요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갚아야 된다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요. 읽히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써놨죠. 그림 보시면 그림 보시면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요 X2년 기중에 약정에 체결되면 당연히 요 시점에 비유동이지만 요 시점에 약정이 체결되면 요 시점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 시점 재무제표는 그냥 유동으로 분류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좋아요. 저는 욕도 많이 먹는데 수강생들한테 욕도 많이 먹는데 성격상 자구 이런 거 진짜 못 봐요. 그쵸?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 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합격자들이 뭐예요? SNS 글 써야죠. 합격했다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참 자랑스러운 나 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 쓰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뭐 하러 가요? 합격증 받으러 가야죠. 아 물론 SNS 쓰고 술은 필수죠. 마시고요. 합격증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사회를 가서 받던지 저기 공인회계사는 저 한국 공인회계사 회 가서 받던지 받죠. 그 받으러 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여자분들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자분들은 보통 100% 해요. 뭐 할까요? 마통 만들러 가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간다고요. 여러분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면 은행에서 그 합격증만 들고 가면 제 신용으로 이 합격증만 들고 가면 회계사는 요즘 1억, 개업회계사는 2억, 세무사는 5천, 1억으로 오른 걸 알고 있어요. 1억까지 세무사도 뚫어준다고요. 여러분 그냥 시험 합격하면 은행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 그냥 합격증만 보여주면 1억까지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는 좀 돈에 대한 자제력이 떨어진다. 공부하면서 하도 못 먹고 못 살았다.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열더라도 1억이 한도면 5천까지만 여셔야 돼. 1억을 다 여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왜냐면 실제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제력 약한 분들 있다고요. 그럼 처음에 마통 딱 1억 뚫었어. 1억까지 내 맘대로 쓸 수 있대. 처음에 떨리는 마음, 저도 처음에 마통 뚫어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서 이렇게 쓱 카드를 넣어가지고 한 5천원, 한 5만원을 쓱 빼왔다고. 딱 나와!
그거 통장에 마이너스 5만 원 딱 써 있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애들이랑 그 냉동 삼겹살 먹었어요. 싼 거. 먹었어. 좀 취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1억까지 쓸 수 있다는데 이거 5만 원짜리 냉동 삼겹은 좀 아니지 않나? 그 다음날 또 대학교 후배들이랑 이제 저기 대학로에 있는 바 가서 보드카 먹었다고요. 그 또 이 마이너스 통장 쭉 긁으니까 한 15만 원 긁히더라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가 돼. 빚이 벌써 2만 원, 20만 원이나 생겨. 이거 어떻게 이래? 정신을 차려보니까 2천만 원 생겨 있더라고요. 이 자제력 없는 분들 금방 써. 또 남자분들 또 회계사 세무사 내면 또 주식 정보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들어가고 또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또 100만 원 투자한다고 친구가 100만 원 하면 2배 올라봤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되겠냐? 1억은 넣어야지 막 그런다고요. 금방 5천만 원 막 통 넣고 5천만 원 주식에 쑥 넣고 막 다 날리고. 그래서 1년 만에 1억 다 쓰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저였고. 제가 얘기했죠. 학원 강사 이거 왜 시작했냐면 와이프랑 결혼할 때 마이너스 통장 빚이 몇천 있었는데 이거 갚고 좀 결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반으로 알바하려고 학원 들어왔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전혀 강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하고 여자친구 막 명품백 몇 개 사주고 그러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자제력이 좀 생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제력이 없는 분들은 1억까지 열어줄 수 있다고 해도 반만 딱 열어야 돼. 그래서 내가 반 다 써도 정신 차리고 다시 반 열어서 이거 회복하는 거지. 1억 열어갖고 1억 다 쓰면 그때부터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결혼도 못해. 그렇다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럼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면은 올해 합격해. 2020년에 합격하면 2020년 9월 1일날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면 거기 써있다고 만기가 2021년 9월 1일이라고. 아니 그럼 1억 뚫어준 다음에 1년 만에 1억 갚으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월급이 1억이 안 되는데 원봉이 1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아? 안 그래요? 저 금융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농협 여기 앞에 들었고 농협 나도 여기 마이너스 통장 연장을 왔어요 오늘. 저기 있다고 저기 농협 금융센터 거기서 해주거든요. 회계사들은 다. 갔더니 만기가 2011년 9월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1년 만에 이걸 못 갚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진짜 순진하게 물어봤다고 했더니 그분이 크크 하시더니 맨 밑에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밑에 보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최대 10년까지. 그래서 일단 빌리면 10년 동안 안 갚아도 돼. 단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어야 돼요. 회계법인에 안 다니고 있으면 안 돼. 개업하면 안 돼.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 조우종 아나운서가 나와서 다 수업 얘기예요. 나 혼자 산다에 조우종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그분 프리선언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 아나운서면 마이너스 신용대출 해주는 게 있나 봐. 그 받았던 거지. 근데 자기 이제 아나운서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그 바로 은행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저희 그 마이너스 통장 연장할 때가 되셨는데 아나운서 이제 아니시라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저 퇴사했어요. 그럼 갚으셔야 되는데 이런다고요. 에? 그냥 연장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나운서 아니시면 안 되죠 이런다고요. 그럼 조우종 회계사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대형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거나 방송국에 다니고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 연장할 때가 되면 전화가 온다고. 저기 회계사님 법인 다니시죠? 다니죠.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연장하실 건가요? 그럼 연장하죠. 그럼 재직증명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재직증명서만 보내면 그냥 연장이 자동적으로 돼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법인을 퇴사하고 이제 개인 사무실 치고 학원 강의를 딱 시작해갖고 연소득이 1년에 2천만 원도 안 나올 때 연장한다고 갔더니 안 된대. 대형 회계법인 다니지 않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회계사님 소득이 많으면 되니까 소득을 좀 보여달래. 이제 소득을 보여줬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회계법인 안 다니지만 그 돈 벌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번 거 2천만 원을 딱 보여줬다고요. 그때 은행 직원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 하면서 저한테 딱 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사정사정해서 연장해줬거든요. 그게 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기업이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偿還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그런 재량권이 있대. 저라면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구나. 아까 그 아나운서라면 아나운서 계속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자동스럽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요. 실제로 마통 뚫으면서 내년 만기라고 해서 유동으로 분류하는 회계사 아무도 없어요. 다 비유동이지. 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요. 막 함부로 쓰시면 안 돼. 나중에 진짜로 이 마이너스 통장은 나중에 개업할 때 쓰시거나, 개업하면 몇 개월 뭐 인테리어 하고 버틸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개업할 때 쓰시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용돈 쓰고 여자친구 백 사주고 그러라고 열어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얘긴데 개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개업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당장 사무실 없고 해야 되잖아. 그렇다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돌아와서 그 재량권이 있다면, 내가 회계법인 다니고 있다면 비유동이에요. 하지만 재량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그럼 유동이 되겠죠. 갚아야 된다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권이 없다면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기가 곧 도래한다면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 두 개 그려놨어요. 첫 번째는 제한권이 있대. 요때 상환일이라도 제한권이 있대. 그럼 비유동부채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요때 상환일이야. 근데 난 이때 제한권이 없대. 회계법인 퇴사했대. 그러면 유동부채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거 볼 건데 이게 계속 마통 얘기인데 마통이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이게 진짜 감동실한데 지금부터 얘기해 볼 게 뭐냐면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뭐 진짜로 마통 같은 거 열어갖고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제 꼴 나요.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제로 이 감동실한데 보통 회계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여기 농협 강남역지점 가서 마통을 뚫어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 1억 한도거든요. 농협에서 1억 한도로 열어줘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뭐냐면 당 타행 신용 한도 포함해서 1억이라고요. 그럼 내가 마통을 농협에서 뚫고 국민은행에서 뚫고 신혼은행에서 뚫고 그럴 수가 없어. 무조건 모든 은행 다 합해서 1억이 한도라고요. 그럼 내가 다른 데서 이미 5천 뚫어놨으면 농협에서는 5천밖에 안 뚫어줘 추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실 이런 말 그렇지만 신용 대출 많이 안 해주잖아요. 전문직이 좋은 게 전문직은 자격증만 있어도 신용 대출 거의 막 몇 억씩 나온다고요. 저도 오늘 농협 가보니까 3억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나요. 열면은. 근데 돌아와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전문직 신용 대출이 생각보다 은행이 수익률이 높은 게 일단 이자율이 좀 세. 이자율이 좀 세다고요. 이자율이 세. 주택담보대출보다 셀 거 아닙니까? 이자율이 세. 그리고 전문직은 일단 빌려주면 갚긴 갚아. 연체도 거의 없다고요. 안정하기도 해. 그래서 일반 사람들 빌려주는 것보다 전문직 신용대출 해주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수익률도 높고. 그래서 은행 좀 더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지났는데 저기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다들 회계사분들 다들 농협에 1억 있으시죠? 더 쓰고 싶으신데 그쵸? 저희는 농협 1억 받고 추가로 1억 해드릴게요 그랬다고요. 진짜 감동이시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불나방들이 농협 서대문 지점에 다 몰려갔다고요. 저도 여기 가갖고 동기들 많이 만났어요. 어머! 야! 어머 오랜만이야! 너도 마통 연장하고 얘기했다고요. 실제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 2억 뚫었어요 다. 그 이후에 아예 그냥 한도가 2억이 됐지. 됐다고요. 근데 이때 이거 뚫고 나서 수많은 친구들이 고민이 빠졌어요. 고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농협 마통 연장해야 되거든. 근데 농협 조건은 애초에 1억이었다고. 당타행 포함해서. 근데 요거 약정 어기고 지금 국민은행에서 1억 추가로 뜨는 거 아닙니까? 나 뭐 한 거예요? 약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어 지금. 뚫을 땐 좋았는데 다들 이제 9월쯤 되니까 다들 걱정이 되는 거야. 야 혹시 여기 국민은행에 1억 들은 회계사들 있냐? 나도 뚫었는데 이거 농협에서 연장 안 해주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다고. 현직 블라인드 카페 이런데 그중에 한 명도 저였고. 그래서 다들 긴장에 떨어다. 이거 만기인데 이거 만기인데 요 시점에 이거 두근두근 약정을 위반했는데 두근두근 했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때 어떻게 돼? 뭘로 봐야 돼?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반하면 1년 안에 갚아야 된다고요. 뭐 이런 경우가 유동이겠지. 어렵지 않죠? 근데 누가 찾아가서 요 사이에 은행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 저기요, 사실 아직 12월 30일도 안 됐고 아직 그 다음 연도에 만기인데 제가 사실 추가로 국민은행에서 추가로 1억 또 뚫었거든요. 농협이랑 약속을 어겼는데 어떻게 대출금 회수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농협에서 너 같은 새끼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연장해 주기로 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동이라거든. 그러면 이때 연장에 합의했대. 그럼 나는 요 시점에 뭘로 분류하면 되겠어요? 비유동이지. 12월 31일 전에 연장에 합의했으니까 이제 이때 안 갚아도 되잖아. 어렵지 않죠? 근데 요 시점 여기 2월 중순이라서 재무제표 공시일인데 요때 은행 찾아가서 얘기했대. 요때 저기요 혹시 연장 되나요? 야 너 같은 애들 지금 한 트럭이랑 연장해주기로 했어. 연장해준대. 그럼 요 경우에는 요 시점으로는 유동이야 비유동이야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올해 12월 31일 넘어서 재무제표 공시되기 전에 연장에 합의했대. 이거는 그 다음 연도 이슈지 12월 31일 날 연장할지 안 할지 몰랐다니까요. 요 경우에 뭘로 봐야 돼? 요때 연장했다 하더라도 요 시점 재무제표에는 약정 위반 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동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읽어봅시다. 읽기가 어려워요. 봅시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여유의 기간을 주는데 합의하였고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 채권자가 즉시 사항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비유동부채로 한다. 말이 긴데 이때 위반했는데 12월 30일 전에 연장에 합의하면 비유동이라고요. 읽히시죠? 그러나 보고 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의 약정을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대. 이거 언제 했어요? 요거 지나고 요 시점에 한 거죠. 요거 지나고 요 시점에 합의한 경우에는 X1년이고 X2년이면 X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여전히 유동으로 들어가고 X2년 말에도 기간이 한참 남았다면 그때는 비유동으로 볼 수 있겠죠. X2년 말에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읽혀야 돼, 여러분. 읽혀야 돼.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읽혀야 돼. 그래야 요게 문제에서 비유동으로 나와도 골라낼 수 있지. 이걸 그냥 내가 읽고 외우겠다. 그러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린 게. 보시면 첫 번째. 약정을 요때 위반했는데 12월 31일 전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대. 그럼 X1년 기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요때는 당연히 비유동이고요. 밑에 예를 보시면 X1년도의 재무제표가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나오는데 요 사이에 보고기간 사건으로 연장에 합의했대. 이거는 그 다음 연도인 X2년도 이슈지 X1년 말에는 이 이슈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시되는 X1년 말 재무제표에는 여전히 유동부채로 공시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앞에 있는 문구가 읽혀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표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놨지만 표보다는 그림을 보시고 문구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우리 셀프 스터디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유동 비유동의 구분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거지. 실제 재무제표 공시되는 날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요거 한번 가로 채워볼까요? 빈칸?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나랑 한번 채워볼게요. 네. 1번. 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가 X3년 말이라면 X2년 말 재무제표에는 뭘로 표시돼야 돼요? 유동이죠. 해당은 유동성 장기부채 나와있지만 유동이죠. 왜? X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유동이죠. 2번. 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은 X3년 말이라면 X2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기로 약정했대. 그럼 기중에 이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X2년 말엔 뭐가 되는 겁니까? 비유동 부채. 그렇죠? 그리고 X2년 말 전에 장기 차환하는 계약을 죄송해요. X2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X2년 말 재무제표에는 뭐예요? 여전히 유동으로 가야겠죠?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X1년이고 X2년인데 여기 X2년 그 다음 연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 요때 합의했대요. 그럼 X2년도 다음 연도 일이니까 요 시점에는 여전히 유동으로 가야겠죠. 그쵸? 그 얘기고요. 밑에 그러나 X2년 말 전에 요때 연장에 합의했대요. 그럼 X2년 말엔 당연히 뭘로 들어가야겠어요? 비유동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얘기고요. 세 번째 보시면 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은 X3년 말이며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차입자가 상환을 X5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대요. X2년 말 현재 차입자가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대. 재량권도 있대. 그럼 X2년 말에 뭘로 봐야 돼요? 어차피 X5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봐야겠죠. 만약 X2년 말 현재 만기를 연장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연장 안 할 것 같대. 재량권은 있지만 연장 안 할 것 같대. 그럼 뭘로 가셔야 돼요? 유동으로 가셔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세요. 우리 이거 사례 연습이 아니라 기출 체크죠? 아마 여러분 수정되셨을 건데 2014년 공인회계사 문제인데 회계사 문제, 세무사 문제 보면 말 문제가 사실 이렇게 길어요. 문구들이. 요거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1번.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맞죠?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으로 분류해요. 일단 좀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2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 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요때 위반했대요. 그리고 2월 달에 재무제표 공시하는데 요때 합의했대요. 그럼 요 합의는 그 다음 연도 이슈기 때문에 요 시점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유동이 되겠죠. 틀렸죠?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으로 분류해야 되니까. 3번 기업은 변경된 표시 방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비유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맞고요. 4번 극히 드문 사항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였죠? 1교시 때 배웠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였죠? 그쵸, 조정영업이익이죠. 그쵸? 잘하셨어요. 5번 기업은 기존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원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제한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어차피 연장할 거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보는 게 맞겠죠.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실제로 재무상태표와 관련해서 우리 중급회계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이 유동 비유동의 구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낼 게 없다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130페이지에 있는 2번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혀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 우리 뭐 할 거냐면 포괄손익계산서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